자, 오늘은 두 번째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네. 자, 박물관 한번 가본 적 있니? 자연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떠한 식물이라든지 동물 표본 혹은 호랑이 이렇게 있고 하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화석들이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가본 적 있어? 가보면 진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곤충들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인 동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물속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도 그렇고 진짜 처음 보는 다양한 그런 동물, 생물들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다양하다,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식물 이외의 생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동물이고, 그 다음으로 알고 있는 게 식물이지. 왜? 나는. 지은이 넌 뭔데? 동물이니까. 나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 보면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야, 세균이야? 균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 균류라고 하는지. 핵함이나 집신벌레 같은 얘네는 원생생물이라고 할 거야. 처음 들어볼 거야. 원생생물, 균류 이런 것들 예전에 배웠었어. 초등 때. 그리고 현미경으로 얘네를 관찰해. 그러면 곰팡이는 가늘고긴 촉수야, 균사야? 균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도 배웠었고 5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그리고 버섯 핵함은 가세 아래쪽 주름이 많고 깊게 파여져 있어? 버섯 얘기네. 이러한 내용들을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용어인데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 생물 다양성. 자, 지구에 보면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가 있대. 예를 들면 뭐 들에 사는 애들도 있겠고 산에 사는 애들도 있겠고 그다음에 바다에 강에 혹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조성해 놓은 연못도 있지 거기에 사는 생물들도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구에는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가 있고 생물들이 그 서식지에 맞게끔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건 다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잘 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정의는 그 단어 그대로야.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얼마만큼 다양하느냐, 다양하게 구성을 하느냐, 그걸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생물 다양성이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해될 거야.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그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다른 말로 이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포함된 것이 생물 다양성이다. 뭐야?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야. 자, 먼저 종다양성을 한번 보자. 종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 건데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넓은 나무와 길다랗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하기 딱 좋은 그런 종씨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물방울 모양의 종뒤 그러니까 식물의 종이 다른 애야. 쉽게 말하면 단풍나무 그 다음 뭐야 참나무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네 종류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A, B, C, D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지. A. 지금 가 지역에는 A가 얼마?
두 그루 있네. 그 다음에 B는 여기 B 그리고 여기 B. 그래서 세 그루가 있겠고, 그 다음 C를 보니까 없어. 그리고 D가, 나머지가 다 D네. D가 11그루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칩시다. 가지역에. 이번에는 나지역의 식물종의 분포를 봤더니 A는 이렇게 세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B도 세 그루네. 그 다음 C 네 그루. 그 다음 나머지가 다 D가 6그루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와 나 지역의 식물종의 분포를 봤더니 가 지역은 A, E, B 세 그루, C는 없고 D가 이제 11그루로 대부분이지. 그에 반해서 나는 A, B, C, D가 3, 3, 4, 6으로 골고루 종류의 수도 그렇고 그런 정도도 봤었을 때 이 가가 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물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다양해? 나가 생물 종류가 더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물 수가 여기는 3개, 여기가 아예 없었으니까 3종류고 여기는 4종류야. 생물 수가 많고 여러 종류의 생물이 어떻게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했었을 때 얘가 나가 종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됐어? 쉽지? 자, 종다양성은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 자, 이래서 딱 봐도 오른쪽에 나가 종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의 첫 번째 종다양성 얘기했고, 두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를 합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정의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물, 공기 같은 비생물 요소로 구성된 체계. 그 어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하고 그 생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비생물적인 요소를 다 같이 버무려서 걔네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그 환경인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냐라는 거지. 그러면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들 혹은 산,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고북저수지 있지. 그러한 저수지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갯벌, 바다, 그리고 멀리 있는 뭐 초원이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저쪽에 적도지방에 있는 열대우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뭐 아파트 단지에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잔디밭 혹은 거기 너희 아파트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단잉어 있고 하는 인공으로 연못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부 잉어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그렇게 많지. 개구리가 그렇게 막 물잖아. 몇 단지 사? 2단지? 2단지에도 있나? 2단지 여기 가끔 5단지 지나가고 선생님도 3단지 사는데 거기 바로 앞에 연못이야. 밤새 울어. 개구리가 가서 이제 몇 마리 잡아오기도 하고 올챙이도 잡아와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인공적으로 조성해 놓은 거기도 뭐가 될 수 있어? 생태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이 사막 같은데 누구 살고 있어?
그렇지. 낙타도 살 거고 일부 사막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있을 거고 남극에는 누구 살아? 펭귄 살고 있잖아. 그렇지? 북극에 북극곰 살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생태계가 어떠한 종류에 따라서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겠지.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종다양성도 높겠다라는 겁니다. 생태계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 종 다양성은 높을 수가 없다고. 왜?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일부고 여기도 살 수 있는 일부고.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가 다양하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생물들의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열대우림이나 초원이나 사막, 남극, 농경지, 바다, 갯벌, 호수,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어. 뭐 사막이나 열대우림이나 남극은 뭐 선생님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선생님은 바닷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바다, 갯벌이 이어져서 바로 갯벌 옆에 바다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생태계가 다양하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생물 종 다양성들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유전적 다양성이야.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자, 둘이 서로 한번 쳐다봐봐. 서하고 어떻게 생겼어? 응? 어떻게 생겼어? 웃기게 생겼어? 응? 왜 웃어? 같은 종이잖아. 같은 종류. 지금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둘이 그렇게 생겼어? 생물에게서 개체마다 생김새나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 재현이하고 지은이하고도 다르게 생겼지. 응?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석은 분명히 있긴 있지. 그치? 그렇지만 또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 왜 그래?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왜 이게 생김새나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같은 부모,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유전자. 여기 보면 달팽이 봅시다. 달팽이. 같은 종류의 달팽이인데도 불구하고 크기라든지 여기에 나선으로 돌아가는 이 색이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 다양한 특징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유전적으로 재현이가 그러대? 재현이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막 바지 하나씩 걷고 오고 잠바도 안 입고 막 들고 와. 이 날씨에 춥냐고 물어보면 안 춥대. 양말도 안 신고 올 때도 있고 크록스만 신고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안 춥냐고 물어보니까 안 춥대. 안 추운데 여기 얼굴 빨개져가지고 와. 손하고 발이 안 춥다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재현이는 추운 날씨에 되게 잘 적응해. 추운지 모른대. 그러고서 밖에서 놀다가 막 급하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막 빨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운 거에 강해. 지은이는 추운 거 싫어해. 조금만 추워도 이렇게 한다고. 옷 입고 한다고. 응? 그러면 둘이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환경이 급변해서 추워졌어.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지은이는 살아남지 못하겠지. 왜? 추우니까. 그러면 재현이는 추운 거를 잘 견딜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런 급박스러운 환경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집단, 즉 이 집단에는 여러 유전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아까처럼 갑자기 추워져. 그러면 추운 거에 적응 못하는 개체들은 어떻게 사라지겠지. 혹은 전염병이 유행을 했어. 그런데
우리 수학 선생님처럼 수학 선생님은 여태까지 독감이랑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그런데 나머지 우리 수학 선생님 제외하고 선생님이랑 아이들 셋 다 코로나 다 걸렸고 다 독감 걸렸어. 그런데도 수학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지금 몇 년 동안. 뭐야? 이런 전염병에도 강한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개체가 살아남을 개체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이렇게 낮다라고 그런 집단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나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면 대부분 다 멸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산이나 숲이나 초원이나 강이나 이러한 다양한 생태계 다양성, 거기에서 이제 한 생태계, 초원이라고 했었을 때 이 초원에 나비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두더지도 있고 노루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양한 종다양성, 그리고 같은 토끼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귀가 쫑긋 서 있고 넓고 혹은 색깔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이런 유전적 다양성, 요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로미셀 바나나라고 하는 바나나의 종류가 있어. 그게 이제 되게 맛있고 달콤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바나나 농가에서 그걸 많이 키웠었어. 그런데 이 한 종류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곰팡이 간염병, 즉 파나마병이 유행할 때 얘가 이 그로미셀 바나나가 대부분 다 죽었어. 그래서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생기고 병에도 조금 잘 살아남고 뭐 그런 바나나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수익이 안 나지. 예쁘고 맛있고 향도 좋은 그런 바나나만 해야 농사를 져야 잘 팔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만 바나나를 키우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바나나 다양성이 사라지고 특정 종만 이렇게 키우게 되다가 얘가 어떻게 되니? 전염병 돌면 싹 사라진다고. 그래서 조만간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몰라. 바나나를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보거나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야.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멸종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다음 변이. 이건 들어봤지?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뭐야? 돌연변이 영화 엑스맨도 있잖아. 엑스맨 갈고리 있는 돌연변이. 인간의 유전자를 스파이더맨도 그렇지.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그런 개체를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에게 없던 특징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변이가 뭔지 한번 보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지은이와 서아가 서로 쳐다봤지. 너는 왜 코가 그렇게 생겼을까? 눈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 앞니가 톡 튀어나왔네? 지은이? 왜 튀어나왔을까? 이게 변이라는 거야. 변이.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인 거야. 선생님 봐봐. 염색했니? 원래 머리가 이렇게 약간 갈색 노르스름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커가면서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서아는 검은색으로 염색했니? 아니잖아. 왜? 누구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 누구는 검은색을 띠고 선생님처럼 반곱슬이 되냐는 거지. 이게 다 뭐야? 변이라는 거야. 변이.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가끔 먹니?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서 꼭 확인해봐. 먹은 바지락
껍데기를 다 모아놔. 쭉 펼쳐놓고 그 바지락에 보면 이 줄무늬가 있을 거야. 무늬가 같은 거 있으면은 가져와봐.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지락 껍질의 무늬는 같은 게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야. 사람 지문도 마찬가지야. 뭐 지문이 같은 사람의 확률이 0.00001% 정도가 될 정도라니까 모든 사람은 지문이 다 달라. 그리고 나비도 봅시다. 어떠한 나비의 색깔이라든지 더듬이나 다리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변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이 변이 얘기를 쭉 이어져서 할 때 생물 다양성하고 요 변이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고, 그러나 환경들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을 거라고.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을 건데 한 종류의 생물에도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의 특징은 환경에 적합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전적인 특징이 지금 여기 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적응을 잘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옆 동네 갔어. 여기 환경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적 특징이 여기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 환경에 적합한 특징이 있는 개체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겠지. 그 다음에 살아남아서 후손에게 그 형질을 계속 어떻게 돼?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환경에서는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 나는 결국에는 죽겠지.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자, 이거를 이제 결론 지으면 생물이 갖고 있는 이런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전염병이 돌더라도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멸종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변이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일부는 죽을 수 있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 멸종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양한 변이가 있어. 이제 일단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색으로 나타냈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을 가지고 있는 한 종류의 토끼가 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강이 생겨버렸어. 강이 생겨서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서 살게 되었어. 그랬더니 각 서식지에는 이 천적이 누구니? 독수리라고 합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토끼는 살아남는 반면에 눈에 잘 띄는 애들은 금방 잡아먹히겠지.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회색, 이쪽에는 갈색, 이런 식으로 천적의 눈에 띄지 않는 토끼들이 살아남고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 살아가면서 자손을 남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양한 변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환경 변화는 아니지만 일부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어.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어떠한 섬에 부리가 이렇게 짧은 애들, 그리고 기다란 애들, 크고 이렇게 다양한 부리 모양의
다양한 부리의 크기 이런 것들 뭐라고 했어? 변이라고 했어.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라고 합시다. 참새라고 합시다. 우리 알아보기 쉽게. 참새. 다양한 부리의 모양과 크기를 갖는 참새들이 살고 있어. 참새 한 종류지. 그런데 여기 섬 두 개로 이 새들이 옮겨갔는데 여기에는 딱딱한 씨가 많은 섬이야. 여기는 선인장이 많은 섬이야.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서 살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은 이 딱딱한 씨를 먹어야 되겠지. 딱딱한 씨를 먹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작은 기다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는 이 씨를 깨서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크고 단단한 모양을 갖는 부리를 가진 애들만 살아남겠지. 나머지 길고 작은 애들은 결국에는 굶어 죽을 거라고. 먹을 수가. 그리고 여기 선인장이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참새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뭐밖에 없어? 선인장밖에 없지. 그러면 어때? 선인장 과육을 파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가시가 있잖아.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있으니까 이 가시를 피해서 기다란 부리를 가진 애는 살아남겠지. 그래 반해서 짧은 애들은 자꾸 찔려서 못 먹으니까 죽을 거라고. 그렇지? 조금 더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애들.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날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오랜 시간이 지난다라는 게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그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종류. 처음엔 참새였어. 참새인데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참새가 아니라 다른 새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림으로 보면 쉽지? 이 모양을 그대로 할 거야. 이런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이런 변이가 누적이 되고 변이의 폭이 넓어지면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로 처음엔 같은 종류의 생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생물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지구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알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과거에 이제 있었던 생물들 보면 화석으로 남아져 있어. 지금 없는 그렇게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자연선택이라고 되어 있네. 자연선택. 자 생물들의 1차적인 목표는 자손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야. 나랑 똑같이 생긴 자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이제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건데 이 만든 자손 중에서 환경에 더 적합한 애들, 환경에 적응을 잘 한 애들만 살아남을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만 다시 그 자식들 후대에게 뭐를 남길 거야?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겠지. 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생물 집단의 특징이 바뀔 수가 있다. 요거를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뭐라고 하지?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해?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변이가 다양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확률이 어떻다? 낮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물의 분류. 분류라고 하면 어떠니? 레고 이만큼 벌크로 사왔어. 박스. 여기 분류해 봅시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니면 크기가 크고 작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거야. 나누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거라고. 맞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분류 중에서도 뭘 분류할 거야? 생물을 분류할 거야.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오징어하고 토끼하고 같은 비슷한 애라고 분류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는 것을 우리는 생물 분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생물을 왜 분류하냐는 거지. 아까도 동물하고 식물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보다는 동물들이 더 친숙하고 더 많이 봤을 거라고. 그러면 이 동물하고 식물하고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고, 맞아?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왜 동물하고 식물하고 서로 나누냐는 거지. 굳이 왜 나눠? 힘들게. 나눌 필요가 없지. 필요가 있겠지? 왜 힘들게 나눌까라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목적은 그 생물들 사이의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각각의 생물끼리의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유연관계라는 게 뭐야? 생물의 사이가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쉽게 이거야. 아주 오래전에 지구가 생성이 되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서 또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거라. 그러면 여기서 얘와 얘는 서로 비슷해. 4촌쯤 되고 여기는 한 8촌쯤 되고 여기는 아예 서로 관계가 되게 멀어. 이런 식으로 유형관계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 비교적 최근에 공통주상으로부터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리랑 비슷한 누구야? 오랑우탄, 침팬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오징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 침팬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을까? 뭐 DNA도 마찬가지일 거야. 누구랑 더 흡사할 거야? 침팬지랑 더 비슷하게 될 거야. 오징어랑은. 자, 이런 식으로 유형관계를 얼마나 가깝고 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유형관계. 이런 식으로 생물 사이의 유형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이런 생물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기준으로 생물들을 분류하게 되면 이러한 생물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혹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자, 기존에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 종이 나타났어. 자, 이렇게 생겼어. 얘를 이름을 붙여야 될 거고, 얘가 누구에 가깝냐라고 하면 기존의 생물 분류를 쭉 해놓은 거를 비교를 해서, 자, 생김새가 비슷하네, 혹은 DNA 분석을 해서 비슷하네로, 아, 얘랑 비슷하니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서 나타난 종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물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물 분류는 과거에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물에 사는 애, 육지에 사는 애, 그런 식으로, 혹은 먹을 수 있는 애, 못 먹는 애,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 편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런 인위적인 분류야. 생물들이 살고 있는 장소, 육상 생물이냐 수중 생물이냐, 혹은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사람의 이용 목적이니까 식용, 혹은 식용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있지. 약용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분류는 사람이 정한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 나는 이거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어. 얘를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나는 얘랑 A라고 하는, 이렇게 B라고 구분을 하고 싶어. 그런데 서아는 아니야, 난 이렇게가 A인 것 같고 얘가 이렇게 B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 왜? 사람의
뭐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분류를 했었을 땐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분류보다는 그 이후에는 생물에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다가 이것도 잘 안 맞네. 그러니까 유전적 특성이나 혹은 진화적 특징을 고려해서 이원관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인위적인 분류와 이제 자연 분류, 생물의 겉 모습 혹은 속의 구조, 영양분을 얻는 방법. 우리 사람처럼 다른 걸 먹어서 혹은 식물처럼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든지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성이 없이 구분 없이 번식을 하는 무성생식을 하는지 아니면 남성 여성처럼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지 발생 과정, 유전적 특징 등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연 분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 고유의 특징을 바탕으로 생물 사이의 이원관계와 진화 과정을 밝히기 위한 얘가 과학적인 분류 방법이 되겠다. 인위적인 분류와 자연 분류를 비교를 했었을 때 과학적인 분류 방법은 뭐다? 자연 분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도 보면 알 낳는 애들 있고 새끼를 그냥 직접 낳는 애들 있고 젖을 먹이느냐 젖을 먹이지 않느냐 혹은 씨를 만들지 않고 씨를 만들고 태생, 난생, 포유류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거야. 생물 전공하면 배울 거야. 일반적으로 뭐 공통과학까지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나중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면 이제 생물 전공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됐니? 생물 분류. 다양한 생물을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무리지어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어려울 건데 다양한 생물을 일정한 기준으로 무리지어 단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생물 분류 체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린네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안한 분류 체계를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고 계속 발전을 시켜왔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이 생물에 이렇게 린네가 분류를 해가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속명과 종소명을 이용을 해서 명명하는 이명법을 사용을 한다. 어렵지? 너희 사람을 우리가 속명하고 이명하고 속명, 종소명, 즉 이명법을 이용하는 게 부르는 방법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들어본 적이 있지? 안 들어봤니? 미안해. 그래? 안 들어봤어? 알았어. 자, 안 들어봤으면 그냥 패스하고 자, 생물 분류 체계 봅시다. 분류 단계는 여기 종속, 과목, 강문계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종속, 과목, 강문계 혹은 계문, 강목, 과, 속, 종 뭐가 됐든 한쪽으로 가는 그 분류 체계를 분류 단위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 그러면 식물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균계로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눴었을 때 가장 상위 단계를 우리는 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좀 어려우니까 동물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동물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고래도 있고 그 다음 오징어, 그 다음 나비, 거미 그러한 얘네들이 다 동물계에 해당이 될 거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거라고.
맞아? 거기에서 이제 더 좁혀 들어가면 문이라는 게 있어. 문. 자, 개는 동물의 모든 게 다 동물개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좁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물개 중에 여러 가지 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척삭동물이라고 있어. 척삭동물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척추가 존재하지, 척추처럼 여기 척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동물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비나 오징어, 연체동물은 얘는 척삭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 제외한 애들을 척삭 동물물로 묶을 거고, 이렇게 척삭이 없는 애들은 다른 문으로 다시 이렇게 묶일 거라고. 여기 또 다른 문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런 문들 다 모아놓은 게 개가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 척삭 동물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더 좁혀 들어갈 거야.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뭐 있어? 개구리, 고래, 여기 상어네? 상어냐? 이거 뭐냐? 상어라고 합시다. 이렇게 곰, 호랑이, 고양이, 이렇게 척삭 동물문 중에서도 여기에서 젖 먹이는 애들만 또 더 좁힐 거야. 그걸 강이라고 할 거야. 포유, 동물, 강. 그러니까 여기 개구리하고 상어는 젖을 안 먹이니까 얘는 빠졌어. 얘는 또 다른 강으로 또 묶이겠지. 이런 강, 어떤 강 이렇게 또 나뉘겠지. 얘는 젖만 먹이는 애야. 젖을 먹이는 애야. 그러면 여기 강에서 조금 더 좁힐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식육목이야. 그러니까 강에서 목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뭐를 먹는 애? 고기 먹는 애야. 고기를 잡아먹는 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좁힐 거야. 다시 이 목에서 또 좁힐 거야. 여기 누구 빠졌니? 곰 빠졌지. 이렇게 생기는 고양이과 애들만 따로 모일 거야. 그럼 여기 또 다른 과, 또 다른 과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지. 고양이과 애들 중에서도 고양이 속으로 뺄 거야. 그러면 호랑이 여기 빠질 거야. 호랑이는 다른 속이야. 다른 속 또 있을 거고. 그다음 고양이 속에서도 고양이라고 하는 이 분류의 기본 단위 종으로 이렇게 나뉘게 될 거고, 이 다른 종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시라손이 들어갈 거고, 여기 고양이 속에는 또 여러 속들이. 이해돼? 이게 가장 분류의 기본 단위가 종이고, 여러 종들이 모여서 속을 이룰 거고, 여러 속들이 모여서 과를 이룰 거고, 여러 과들이 모이면 또 목이 될 거고, 여러 목들이 모이면 또 강이 될 거고, 여러 강들이 모이면 문이 될 거고, 여러 문들이 모이면 하나의 개가 될 거고,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모이면 생물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생물을 분류해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동물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종류가 적어지겠지. 여기 반대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다양한 동물 쪽 종류가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맞아? 하나만 외워두면 돼. 여기 종, 속, 과, 목, 강문계를 하든지, 계문, 과, 목, 과, 속종을 외우든지. 됐어? 요거 반드시 분류 단위는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종에서 개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는 다양해질 거고,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해? 단순해지겠지. 점점. 그렇다면 얘하고 유형관계가 가까운지, 아니면 얘하고 누가 유형관계가 가까울까? 누가 가까울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꾸려보면 누가 가깝다는 거야? 분류 단위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즉 얘의 두 개가 얘보다는 유형관계가 가깝다라는 거야. 얘에 비해서도 얘가 어떻게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작은 분류 단위에 함께 속해 있을수록 생물 사이의 유형관계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분류 단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가장 작은 기본 단위, 분류의 기본 단위가 종이야, 종.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겉모습이 일부 특징이 비슷한 개체들을 같은 종으로 분류를 했어. 그런데 현대에는 이게 같은 종이라고 분류를 해놨더니 안 맞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즉 DNA 분석을 예전에는 못했으니까 지금 DNA 분석을 해보니까 DNA가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종인 줄 알고 분류를 해놨더니 DNA 분석을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해가면서 어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분류 체계가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의 정의도 바뀌게 됐어. 전에는 그냥 일부 생김새가 비슷하면 같은 종으로 했는데 지금 요거 잘 봐야 돼. 현대에서는 종의 정의를 이렇게 할 거야.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가 태어날 거야. 자식이 태어날 거야. 그 자식이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엄마 아빠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모 세대에 해서 새끼가 났어. 새끼가 났는데 얘가 다른 같은 종끼리 만나서 다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얘 다 뭐야?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봅시다. 풍산개하고 진돗개하고 생긴 거는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 여기다 치와와 갖다 놓게. 치와와 넣으면 조그맣게 생겼고 얘는 진돗개지. 그러면 둘 사이에 교배를 시키면 새끼가 낳을 수 있어. 그러면 얘네는 치와와 진돗개는 같은 종이다라고 볼 수 있어. 같은 종. 그런데 암마라고 수탉나기야. 수탉나기가 교배를 하면 노새라는 녀석이 나타나. 노새는 당나귀보다는 크고 말보다는 작아. 그래서 먹이는 적게 먹는데 얘가 힘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길 그런 데서 짐을 날리기 굉장히 좋지. 왜? 덜 먹고 힘은 좋으니까. 그런데 이 노새라고 하는 이 녀석은 노새와 노새끼리 다른 노새와 서로 교배를 시켜도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얘는 불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종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암말과 수탉나기는 서로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끼를 낳을 수는 있어.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불임이야. 그래서 현대에서 종의 정의를 내릴 때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했었을 때 그 태어난 자손이 번식 능력이 있을 때 그 생물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형태학적 종이라고 해서 생김새가 비슷한 애들끼리 분류를 해놨어. 그랬더니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성별, 연령별, 계절별로 생김새가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종을 분류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종으로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종 사이에서도 잡종이 형성되기도 하고 일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 다양한 생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무리지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물 분류라고 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뭐라고요? 생물 분류 체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번식 능력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 종이라고 해. 종. 오늘 마지막
생물의 5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외워야 될 것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물의 5개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해놓고 그것만 좀 기억을 하는 쪽으로 다 하기엔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 완벽하게 외울 게 굉장히 많은 걸 다 외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시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필요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딱 기본적인 핵심만 체크해 줄 테니까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종속, 과목, 강문, 개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개 수준으로 생물을 분류했으면 분류 체계에 따라서 우리 지구상의 생물은 5개의 개로 나뉘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람이 포함된 동물계와 식물계, 그다음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의 개로 나눌 거여서 각 그 개들의 특징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린네라고 하는 그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제안한 과학자가 생물을 동물계하고 식물계로 2개의 계로 제안을 한 이후에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같은 거 같은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어이구 속을 보니까 다르네. 그래서 점점 과학이 발달되면서 생물계의 수가 지금 5개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핵생물계가 있고 원생생물계가 있어. 이름이 비슷하잖아. 원핵생물 계, 원생생물 계 되게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게 일단 생물을 5개로 나뉜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적으로 2개의 영역으로 먼저 나눌 거야. 5개를 나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핵을 기준으로 진정한 핵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구분할 거야. 자, 우리가 세포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니? 핵이 가장 중요한 핵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존재를 할 거야. 이게 이제 세포막이라고 칩시다. 이 세포막 이 안에를 우린 뭐라고 했어? 세포질이라고 했어. 이 세포질 안에 핵이 이렇게 구획이 젖어 있는 생물과 자, 세포 안에 여기 뭐가 있을 거야? 여기 DNA가 이렇게 있을 거야.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핵 안에 이 DNA가 어떻게 돼? 이 핵이라고 하는 핵막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어. 나머지 애들과. 그런데 어떠한 생물을 보면 여기 핵이 존재하지 않아. 핵막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이렇게 세포질 안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하고 뭐 있어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을 거고 여기 골지체나 아니면 라이보소미니, 리소소미니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와 따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DNA가 이렇게 그냥 둥둥둥둥둥 갇힌 속에 존재하는 생물도 있어. 얘는 진정한 핵을 가지고 있지. 얘는 진핵 세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러한 세포는 원시적인 핵을 가진 원핵 세포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원시적인 가진 원핵 세포를 가진 생물을 원핵 생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이해되지? 핵이 구획이 되면 진정한 핵을 가진 진핵 생물이라고 할 거고 얘는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핵 생물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5개 중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원핵 생물하고 뭘로 나눌 수 있어? 진핵 생물로 나눌 수가 있어. 여기 진핵 생물에 뭐가 있는 거야? 동물계,
식물계, 여기 균계, 그 다음 원생생물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원핵 생물계, 이렇게 5개의 계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가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면 뭐만 생각을 하자고? 원핵생물계는 원핵생물이야. 원시적인 핵을 가진 애들과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진정한 핵을 가지고 있는 애,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얘만 원시적인 세포로 이루어진 애야. 원시적인 세포. 자, 원시적인 세포로 이루어진 원핵 생물계와 나머지를 딱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이 진핵 생물 중에서 동물계, 식물계, 균계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놓고 보니까 야, 얘네 형질도 가지가 얘네랑 비슷하지도 않은데 얘랑 비슷하고 얘네 일부 성질도 가지고 얘 일부 성질도 가진 애들, 이상한 애들이 잔뜩 있어. 걔네들 다 묶어가지고 원생생물계라고 따로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일부 얘의 특징들도 가지고 얘의 특징들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애들 다 모아놓은 게 원생생물계야.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과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진핵 생물로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지어놓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덜 헷갈리게 된다. 먼저 원핵 생물계 봅시다. 아까 뭐라고 했어? 원시적인 핵이라고 했으니 핵막이 없지. 핵막이 없는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겁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자,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야. 이런 식으로 대장균처럼 하나의 세포로, 여기 구균처럼 폐렴균이라고 하지. 이름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통 얘기할 때 구균, 동그랗게 생긴 균이야. 대장균 같은 경우는 간균이라고 얘기를 해. 생긴 게 길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세포로, 남세균도 보면 하나의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단세포 생물이 이 원핵생물계의 특징이 될 거고, 세포에 세포벽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를 배웠는데 세포 배울 때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니? 식물 세포가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식물이에요? 세포의 세포벽이? 그때의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벽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핵 생물계에 있는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다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식물 세포에 있는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셀룰로스와 여기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포벽이 좀 달라. 너무 어렵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원핵 생물계에는 세포벽이 있어. 그런데 그 세포벽은 식물하고는 좀 다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광합성을 하지 않아. 대부분은 염록체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봐봐. 일부는 광합성을 한대. 일부. 얘 남세균 같은 애야. 남세균이 뭐냐면 지구가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바다의 최초의 생물체가 얘 남세균이야. 균만 있었어. 아무것도 없고 바다에. 그러다가 얘가 광합성을 하니까 어때? 햇볕 비치니까 얘가 광합성하면서 뭐 만들어? 산소 만들어가지고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그쪽에 산소가 쪼개져 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져.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게 되면서, 자외선이 뭐를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바다에서 생물들이 올라올 수가 없었어. 왜? 자외선 때문에 죽으니까. 그러다가 이 남세균이 뭐를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가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이제 육지로 생명체가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진화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일부는 광합성을 하고 대부분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핵 생물계의 특징이 될 겁니다. 주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는데, 분열법은 뭐냐면 하나의 세포가 어느 순간 되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돼서 두 개를 꼭 하고 되는 게 분열법이야. 이게 분열법. 이분법이라고도 뭐 있는데, 그냥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그러면 두 개의 세포는 다시 또 네 개의 세포로 이런 식으로 분열법으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잘 정리를 잘 해둘 게 뭐냐면 이 원핵 생물계에 얘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대장균, 폐렴균, 젖산균,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원핵 생물계에 얘가 된다라는 거. 요 정도,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됐니? 이게 원핵 생물계의 특징이 될 거고 나머지 이번에 원생 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가 될 거야. 걔는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진핵 생물 식물계부터 먼저 할 거예요. 식물계 얘도 마찬가지로 진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진핵 생물이니까. 다세포 생물이야. 식물은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에 세포벽이 존재를 하는데 그 세포벽의 성분은 셀룰로즈야. 즉 아까 원핵 생물계의 세포벽하고는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엽록체가 있어.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자기가 만들어. 뭐만 있으면 햇빛하고 물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뭐가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얘는 C로 수박 먹으면 C 있고 복숭아 먹으면 C 있지. C로 번식을 하고 일부는 포자라고 하는 형태로 번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산 이끼 같은 얘들을 우리는 선태식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것도 그냥 알아두면 돼. 전공 때 배울 거니까. 선태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관다발이 없대. 관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관하고 체관을 얘기를 하는 거지. 물관, 체관 없이 포자로 번식하는 애를 선태식물이라고 해. 즉 우산 이끼 같은 애들 말하고 관다발이 있어. 물관하고 체관이 있어. 그런데 포자로 번식을 하는 애를 양치식물이라고 해. 고사리 말하는 거예요. 고사리. 그 다음에 씨로 번식하는 종자식물, 해바라기 이런 애들이. 그래서 종자식물은 씨방이 있느냐에 따라서 속시식물, 씨방이 없는 애 거시식물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산이끼, 고사리, 소나무, 해바라기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식물들이 우리 식물계의 특징이 될 건데 얘도 중요하게 생각할 진핵세포, 그 다음에 세포벽 존재하고 엽록체에 있어서 광합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랑 이렇게 생물의 예, 식물의 예,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동물계 봅시다. 우리 사람을 포함한 게 동물계가 될 거야. 여기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치? 원핵세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다세포 생물이야. 그 다음에 세포벽 없어. 세포막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도 기관이 발달했고 자, 식물계의 식물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데 우리는 아침에 밥 먹고 왔잖아. 뭐 어떻게 돼? 먹어야 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물계 대부분은 암수 개체가 있고 일부 암수 구분 없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번식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유성생식을 한다라는 거야. 해파리, 오징어, 꿀벌, 붕어, 참새, 호랑이 다 뭐가 돼? 동물계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균계를 뒤로 뺐어. 균계. 균계는 마찬가지로 얘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고 대부분 다세포야. 일부 단세포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세포에 세포벽이 존재를 합니다. 균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다세포 생물은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균사가 뭐냐면
버섯류나 곰팡이류에 몸을 이루고 있는 가는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섬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섬유. 이 균 사이에서 끝에서 이제 포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버섯의 몸뚱이야. 곰팡이의 몸을 우리는 균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균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애지. 그러니까 얘가 생태계에 무슨 역할을 해? 분해자 역할을 하고. 균계는 생태계에도 분해자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대부분 포자로 번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효모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인데 얘는 출합법으로 번식을 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효모가 여기 뭐가 이렇게 하나 꼴록 튀어나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커져 하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어떻게 돼? 두 개를 뻑 하고 나눠지는 이게 출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섯류와 곰팡이류, 단세포 생물인 이 효모까지가 요거 균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에 바로 마트만 가보면 과일 옆에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니까 무, 그 다음 배추, 그 다음 뭐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버섯이 들어있어. 버섯. 그래서 식물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과일하고 무 옆에 있으니까, 배추 옆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버섯은 균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이버섯,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붉은빵 곰팡이, 효모 이런 것들이 균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남았니?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원핵 생물계하고 나머지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까지 이렇게 나눴지. 그걸 나눈 기준이 뭐였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한 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나눴었지. 그래서 자, 진핵 생물 중에서 금방 우리가 균계 얘기를 했고, 동물계 얘기를 했고, 식물계 얘기를 했어. 그 중에 이렇게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애들 다 묶은 게 뭐야? 원생생물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아? 진핵생물 중에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물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얘도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대부분 단세포야. 일부 다세포야. 세포벽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생생물계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핵생물계의 일부 특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진핵생물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잡아먹기도 해, 다른 생물을.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왜 그렇게 많다라는 거야. 또 균계처럼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영양분을 얻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맞아? 식물 내 특징을, 광합성을. 그 다음에 균계처럼 다른 애 분해를 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계처럼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러한 여러 형태의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원생생물계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열법으로도 번식을 하고 포자로도 번식을 하는 게 원생생물계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보는 아메바, 이글레나, 집신벌레, 핵감, 점균류, 그 다음에 이거 김, 미역, 다시마가 원생생물계야. 자, 우리가 김이 미역 먹어보면 딱 식감이 딱 뭐니? 식물 같지? 그렇잖아. 식물 같잖아. 그 변비 심하면 뭐 많이 먹으라면 셀룰로스가 많은 야채, 채소, 과일 뭐 그런 거 많이 먹으라고 했었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이러한 다시마나 미역류를 먹어도 변비에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김, 미역, 다시마도 식물이구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얘는 식물이 아니야. 식물계가 아니고 뭐야? 원생생물계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생물의 5개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핵생물계와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했었을 때 딱 여기 이렇게 나눴지. 얘는 뭐니? 원핵생물계. 그리고 나머지
여기 원핵 생물, 여기 진핵 생물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자, 이렇게 나눈다면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원핵 생물, 여기는 진핵 생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핵막이 없어. 여기 나머지 애들은 핵막이 존재를 하겠지. 세포벽, 원핵 생물에 세포벽이 있어. 원생 생물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식물계 있어. 균계 있어. 동물계는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아. 자, 세포수를 봅시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로 이루어진 게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는 대부분 단세포, 일부 다세포란 얘기야. 식물계는 다세포, 균계 대부분 다세포, 일부 단세포도 있다라고. 동물계 다세포. 광합성 원핵 생물계 대부분 안 해. 그럼 일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원생 생물계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식물계는 광합성의 균계 안 해. 동물계도 안 해.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균계가 식물계를 속했다가 나중에 분리가 된 게 이거야. 균계들은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버섯 키울 때 어디서 키우는 줄 알아? 깜깜한 곳에서 키워. 깜깜한 곳에서도 잘 자라게. 햇빛이 있는 데서도 자라. 햇볕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진 않는데 빛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다 잘 자라.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 버섯이 식물계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계의 5개 특징이 있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생물을 5개의 계로 분류할 때 식물계, 균계, 동물계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원핵 생물계 그 다음 이름도 비슷해. 원생 생물계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할 겁니다. 많이 헷갈려. 오늘 정리 안 하면. 그 다음 핵막이 없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뭐라고 해? 핵막이 없는 애. 얘지. 원핵 생물계라고 얘기를 해. 이게 자꾸 헷갈리면 여기다 저걸 아예 집어넣어버려. 원시적인 핵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진정한 핵 여기 애들이 뭐야? 진정한 핵 진핵 생물. 엽록체가 있어 광합성을 하며 잎, 줄기, 뿌리 등 기관이 발달한 생물은 뭐니? 식물계에 속한다. 세포벽이 없대. 모든 생물 누구? 동물계의 모든 생물은 세포벽이 없다라는 겁니다.